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회차 매핑은 제목을 좀 보고 오셨나요? 제목이 뭐였죠? 근대화의 서막, 개항의 구조적 이해와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 수업을 좀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무엇이 진행되는지 대충 좀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수업을 안 드신 분들은 또 수업을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국사는 들으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좀 그대로 좀 쓰고요. 그리고 좀 필기를 좀 하시면서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를 좀 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에서 근대화의 서막이 열리는 모습을 지금부터 이제 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근대화의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화의 어떤 막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이 근대화 과정, 우리나라가 어떻게 근대화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버무려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하면서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용어 정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근대화의 서막이라고 했을 때 근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좀 해놓고, 그래서 근대화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대화의 서막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근대라는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거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면 근대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게 가까울 근자죠. 그래서 근대라는 시기는 현재와 가까운 시기,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근대를 이제 현재와 가깝다, 뭐 이러면 딱 근대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근대라는 시기는 역사에서는 어떠한 구조, 패러다임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MBC 프로그램에 보면 아프리카의 눈물 이런 거 방영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 그 부족들은 지금도 근대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근대화됐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안 된 곳이 있는 거야. 근대화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와 가깝다고 해서 다 근대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근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근대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여기다 근대라고 좀 쓰고, 이건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방법이죠. 지붕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근대라는 지붕을 올려놓고 이 근대라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근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근대라는 시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둥들이 만들어져야 근대라고 명명을 하느냐. 일단 정치적인 부분은 민주주의가 나타나야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나타나야 이게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 디마크라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있죠. 저 나라는 아직도 전근대 사회예요. 그렇죠? 권력이 특정인에게 있잖아요. 뭐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쉬어, 막 나이 든 사람도 막 죽여버리고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럼 좀 안타깝지만 저 위에 있는 나라는 아직도 전근대 사회네.
그렇게 부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나타나줘야 돼요. 이씨, 이거 완전 근대가 아닌데 얘는. 그죠? 오늘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평등주의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분제도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과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 문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성리학 같은 거는 안 됩니다. 뭐 이발 이기수지, 기발 이승지,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토 나오는 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리란 무엇이냐, 기란 무엇이냐, 리는 기를 따라가고, 기가 움직이면 리가 기 위에 타고. 성리학 수업을 5시간을 했는데 강의실을 나갈 때 나가는 이제 제가 전에 강남에서 성리학 수업을 5시간째 이제 한 거예요. 나가면서 네가 뭐야? 어떤 분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네가? 근데 그분이 정확하죠. 네가 뭔지를 알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네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네는 무엇인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개념이 뚜렷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 이런 것들이 근대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중에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 이런 거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성주의, 이게 바로 합리주의죠. 그래서 윤리에서는 보통 이성과 합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서양 윤리로 얘기해 봤을 때. 그럼 결국 이런 기둥들이 오롯이 서 있을 때 이 나라를 어떤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평등주의가 이루어지고, 문화적으로 합리주의 문화가 일어나는, 이게 이제 서 있으면, 오롯이 서 있으면 이게 이제 근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국가를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근대 국가입니다. 지금은. 그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과도기적 현상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완벽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완전히 성숙돼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평등주의, 이것도 있죠. 뭐 실질적으로 뭐 신분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천착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결국 우리나라는 완벽한 근대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3세계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 제3세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 두 개를 유일하게 오롯이 이 기둥을 만든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대만보다는 우리가 훨씬 수준이 앞서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은 했지만 이 두 개를 완벽히 만들어내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이러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200~300년에 걸쳐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뭐 70여 년 좀 넘었으니까, 올해로 작년에가 광복 70주년 아니었습니까? 해방된 지가 71년인데 71년 만에 이 네 개의 기둥을 완벽히 만든 겁니다. 굉장히 멋진 나라죠. 자,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 한번 해가면서.
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근대 국민국가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국가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에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 특정 인물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참고로 독재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주의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어떻게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개인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자본주의죠. 개념을 좀 명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느낌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그럼 독재를 하는 정치 형태는 뭐냐? 왕이 모든 정치를 다 하는 것. 그런 게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군주제 이런 거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뭐 태종이라든지 세조라든지, 현대사로 넘어오면 박정희라든지 전두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인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 형태는 근대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비판의 날을 세워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어떤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경제적인 것이 안 됐냐? 그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많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않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애새끼가 더럽게 못됐는데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더럽게 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체제입니다. 특정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결국 이 민주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있을 터인데, 요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 이게 이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정치 형태? 입헌군주정입니다. 자,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군주를 놓고요. 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군림은 하죠. 근데 군주가 통치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입헌군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왕이 통치하지 않고 입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의회에서 정치를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입헌군주입니다. 의회는 그러면 누가 구성하느냐? 당연히 국민이 구성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민주주의죠. 국민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에서 정치를 하고 왕은 상징적 존재로서 그냥 있기만 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관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청동기 때부터 국왕이 존재했던 나라 아닙니까? 2000년 넘게 국왕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왕을 상징적으로 좀 두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거는 스피릿, 정신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국왕은 상징적 존재거든요. 이런 걸 이제 잘하는 나라가 영국이나 일본이죠. 영국이나 일본은 말 그대로 왕이 신성한 존재죠. 여왕이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나라가 어지럽고 그럴 때 여왕이 나와서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 나라가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종교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게 전 오히려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뭐 이
그런 신을 믿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앉혀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을 단결하고 이런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일반적 생각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민주공화정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세련된 민주주의죠. 완전히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도 국민이 뽑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고 요 근래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들도 다 누가 구성하는? 국민이 구성하는. 이건 완벽한 민주주의죠. 모든 것을 다 국민이 구성시키는 겁니다. 리퍼블릭, 아주 세련된 정치 형태입니다. 민주 공화정이 나타나면 이것을 근대적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오늘 수업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정을 만들려고 하고 민주공화정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시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근대사를 공부할 때 특히 수험생들이 주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역사는 한편의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고 플롯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입해서 어떤 특정 인물의 포컬리제이션을 맞추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건을 쪼개서 시간대로 나열해서 막 연도수를 외우는 것, 그런 거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인물을 놓고 그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조명해내는 것, 이런 건 아주 즐겁습니다. 그게 결국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는 거죠. 그게 결국 사극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은 바로 거기 안에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이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단편적으로 쪼개서 공부하면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주 세련된 민주공화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민주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한번 볼까 이러고 들여다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 다 돼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1860년대, 1870년대의 상황으로 머리를 몰입해서 요 시대라면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구나. 그렇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왕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얼마만큼 통치했던 나라죠? 2000년 넘게 통치를 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럼 2000년 동안 유지됐던 패러다임을 깨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파격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혁명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불과 제가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불과 우리가 20, 30년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가치관을 공격해도 여러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이 개인이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관을 제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전 공산주의자예요. 몰랐죠? 저는 완전히 공산주의자입니다. 잘해봅시다. 자, 김정은 만세. 어때요? 이상하죠.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다못해 역사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제가 까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사를 수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다고요. 마음이. 머리가 힘든 게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뭐
배운 놈이 뭐 까니까 그래 뭐 좀 잘못된 게 있나 보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힘들다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2, 30년 동안 형성된 가치관을 공격해도 힘든데 근데 1860년 70년대 혹은 80년대에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2000년을 지켜오던 가치관을 깨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한 겁니까? 그러니까 1800년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흥미가 생기는 거죠. 지금 2016년의 눈을 가지고 1880년대를 공부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역사를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저기가 난을 일으켜요.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18. 누구나 노력하면 공경대부도 될 수 있고 왕우장상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입니까? 그것도 어느 시대? 고려시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인간같이 나는 못 사는 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면 무슨 잉여인간 될 것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분위기를 조장해서 그 빅산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고 등록금도 졸라게 비싸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등골 다 휘고 나는 나대로 빚을 지고 있고 졸업했더니 취직이 안 돼서 공무원 학원에서 또 나와 있고 공부를 하는데 대충 하면 붙을 줄 알았더니 이건 또 만만치가 않고 왜 이렇게 인간들은 많은지 학원마다 미어 터지고 취준생 10명 중에 3명은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다는데 젠장.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울어봤자 누가 날 위로해줘요?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한 명도 한 번도 위로를 받지 않았으니까. 못 받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대사에서 입헌군주정을 주장하고 민주공화정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야.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정치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 때 지식인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대학을 다 그렇게 보냈죠? 왜 대학 가라고 그랬어요? 대학 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넘쳐가지고 놀게 만들면서 아싸리 이럴 거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학원에 왔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벌써 붙었을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외침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 외치라고.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저항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혁명적 기질을 배우는 거예요. 아, 옳은 건 옳지 않다고 하고 옳은 건 또 옳다고 하는.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죠? 뉴질랜드인가? 어디 또 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캐나다인가? 어디서 내가 듣고도 까먹어 요즘에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정확히 반을 만든 나라가 있던데. 아, 캐나다. 그 캐나다 총리한테 기자가 왜 국회의원 비율을 이런 식으로 여성을 정확히 반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총리가 남자 총리인데 웃으면서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명쾌한 답이에요.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니야.
지금은 2015년이니까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죠.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2016년이니까요.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요. 앞으로 펼쳐지는 근대 정치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을 추진하거나 입헌군주정을 추진하는 사건이나 혹은 인물이 나온다면 그거는 시험 문제에 빈출이 많이 되는 거야. 갑신정변?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민회?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입헌군주정을 주장했던 사건이 뭐야? 갑신정변이야. 그럼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조선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이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혁명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해 줘야지, 후손들이. 아주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스티븐 잡스만 위대한 게 아니야. 스티븐 잡스만 위대한 게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도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던 정치를 끊고 근대적인 정치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실패? 해도 괜찮은 거야. 시도가 아름다운 거죠. 성공하는 것보단 실패하는 게 훨씬 역사적 의미가 큰 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을 훨씬 더 역사가들은 의미 부여를 많이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민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를 주장했던?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던 단체예요. 그러면 결국 갑신정변이나 신민회 같은 사건이나 단체가 나올 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름, 신민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해줘야 돼? 잘 기억해 줘야 되네. 왜? 출제위원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출제의 포커스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네. 갑신정변, 신민회, 불합리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재작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 제가 아주 또 그 수업 시간에 인용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용하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했던 대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이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국가의 권력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그 국민들이 주체인 거야. 알겠어요? 민원을 오시는 분들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나이가 많다고, 장애인이라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지. 공무원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는 개판인 거야.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나라지. 후진 나라일수록 그래. 그치? 후진 나라일수록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뭉개지. 장애인을 보고 무시하고. 그쵸? 조금 옷을 이상하게 입은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고. 그거는 후진 사람들의 기본 조건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역사를 열심히 배우면서 그런 마인드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역사를 배우면서 불의에 항거하는 스피릿도 길러내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전율을 느꼈던 장면이에요. 그 대사가. 전체 영화의 스토리를 완전히 한 방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사죠. 신민의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게 그런 거죠. 변호인에서 나오는 송강호 같은 거.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뭐 하여튼 뭐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죠.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보려면 연습도 집에서 연습장에다 그려봤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조선이 조선이 이렇게 근대로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종착 지점은 근대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착 지점이 있다고 봅시다. 이제 근대라는 종착 지점이다. 자, 여기를 향해서 이제 조선이 달려가는 과정을 배우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근대 사회의 전개라고 배웁니다. 이 단원 전체를 뭐라고 배워요? 근대 사회의 전개.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는 시기는 총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근대 사회의 전개, 하나는 민족 독립운동사, 하나는 현대 사회의 발전.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얘가 일로 향해서 달리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대 사회의 전개라고 불러요. 근대 사회의 전개라고.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대 사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조선의 이 근대로 가는 이 길목에 아주 커다란 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벽은 조선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체제입니다. 체제. 조선의 체제. 그게 뭐냐면 봉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봉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분제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근대를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있어서는 뭐로 갈 수가 없다고? 근대로 갈 수가 없다고. 우리 지금도요. 인도 같은 나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인도 사람들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인도가 수학은 이거예요. 나사에 있는 애들 중에도 인도인들이 많죠. 과학도 되게 발달돼 있는 나라예요. 인도가. 근데 인도가 인구도 많죠. 다 잘 돼 있어요. 인도의 성장을 억제하는 딱 하나는 카스트예요. 이래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인도가 아마 카스트만 없어지면 인도는 엄청난 나라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중국 1위, 인도 2위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2050년에는. 미국은 한 6위 정도? 이 정도 돼야 맞는 거라고 순서가. 인구 순서대로. 응? 신분제도를 안고는 이걸 안고 근대로 갈 수가 없어.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벽이야. 이걸 뚫어야 일로 가는 거야. 정리해보면 봉건성이야.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신분제도. 조선왕조가 가지고 있는 뛰어넘어야 될 벽이야. 신분제라는 벽.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잘 볼게요. 세계사가 제국주의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 제국주의의 벽을 넘어야 돼. 왜냐하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들이 약소국가들을 식민지로 이제 만들고 있던 시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삥 뜯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 막 삥을 뜯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삥을 뜯다가 귀찮으니까 아예 먹어버려. 그럼 이제 안 뜯어도 되잖아. 지네께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걸 지네가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외세죠. 외세. 쉽게 얘기하면. 외세 침략. 당연히 이걸 먹혀버리면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니까 뭐 설사 먹히고 나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근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대리 시험을 봤어. 합격했어. 그게 합격한 거야? 그게 무슨 합격한 거야? 사기친 거지.
역사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스스로 근대가 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 다른 나라한테 먹혀서 다른 나라가 근대로 만들어줬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역사적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설사 그렇게 됐다고선 치더라도. 근데 되지도 않았어. 됐다고 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 결국 이거는 또 극복해야 될 벽이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로 가볼까? 조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가서 이 벽을 넘거나 아니면 이걸 뭐 망치를 가지고 해머를 가지고 부시거나 그래야 얘가 일로 갈 수 있는 거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깨져. 이거는 완벽히 해머로 부셔버리지 우리나라가. 이건 완전 깨져버린다고. 딱 박살나지. 이건 깨져. 이게 동그라미 쳐. 이건 깨져버려. 이게 바로 갑오개혁이야. 갑오개혁 때 뭐가 없어져? 신분제도가 없어지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잖아요. 일제시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못 깬 거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걸 넘으려고 하다가 깨려고 하다가 여기에 그냥 머리가 이렇게 딱 처박힌 거지. 그렇죠? 이 벽 앞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처박고만 있어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민족 독립운동사라고 배워. 이게 근현대사의 2단원이야. 대가리를 드는 과정. 대가리라고 하면 좀 그렇다. 머리님을 드는 과정.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민족 독립운동사라고 배워. 결국 이 민족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계속 독립운동가들이 뭐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를 근대로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꾸준히 뭐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근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것도 스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와. 근데 그것은 그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족 독립운동사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근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국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근대를 완성해.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와. 지금까지. 이거를 현대사회의 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근현대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근대사로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봤어. 이게 조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근대사회의 전개가 또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근대사회의 전개에 있어서 또 한번 보는 거지. 전개에 있어서 이 위에 거를 얘기해 보면 신분제도와 외세의 침략을 깨는 거네. 그쵸?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반봉건. 뭐? 그 다음에 반침략. 혹은 뭐 반외세라고 해도 되지. 결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로 가는데 내걸었던 캐치플레이드네. 그치? 반봉건, 반외세. 이게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캐치플레이드지. 구호야, 구호. 이걸 잘 내세웠던 것들은 의미가 있네. 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동학이야. 동학의 구호는 반봉건, 반외세야. 그것도 동학은 더 의미가 큰 게 정부를 그러니까 정부의 그 관료들이나 지식인들이 한 게 아니야. 누가? 농민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더 커져. 일반 민중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니까. 뭐의 가치를? 근대의 가치를 민중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의 의미는 100번, 1000번을 설명해도 그 중요성이 덜하지 않아. 근대에 있어서는.
동학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동학을 공부하는 거랑 1860년 경주잔반 최재우에 의해서 동학이 창시되었고 동학은 경천사상을 바탕으로 사인 여천, 오심즉 여십, 인내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대교주 이런 스타일의 공부랑은 수준이 다른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야. 동학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 의미 이런 것들을 조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조명을 하는 거와 조망 없이 조명만 하는 거는 다른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사회에 전개되는데 이런 반봉건 반해세의 캐치플레이들을 내걸면서 하여튼 운동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근대화되는 건데 반봉건을 외치고 반침략을 외치는 것이 근대화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막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 온전하게 스스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1, 2차 갑오개혁이 어느 정도 뒤에 일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근대사 전개에는 한계가 좀 많이 있어.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근대로 가는 데 있어서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이 근대로 가는데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가죠. 우리나라는. 이건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오래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빠른 거보다 사실 옛날에는 빠른 거보다 느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대화 급속한 경제 성장, 압축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성품이 완전히 바뀐 거야. 빠르게. 공무원도 단기적으로. 그냥 어떻게 2, 3개월 하고 훅 합격. 불가능. 그래서 좌절해.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부터 너무 단기에 합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부딪혀보면 쉽지가 않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9급은 5과목, 7급은 7과목이야. 5과목을 하나씩 쪼개볼까? 국어? 정말로 국어를 90점 이상 맞는데 9급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얼마 정도를 투자해야 될 것 같아? 머릿속에. 내가 볼 때는 하루에 9시간 이상씩 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꼬박 매달려야 90점이 나올 거야. 국어의 양으로 봤을 때. 두 번째, 한국사? 내가 보면 적어도 5개월은 매달려야 돼. 한국사 한 과목만. 하루에 9시간씩. 그렇게 돼서 90점 이상씩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 양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어보다 국사가 과락률이 더 많아. 알고 있어요? 과목 과락률이 영어 다음이 뭐예요? 한국사예요. 국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이 뭐야? 한국사야. 국어가 아니고. 정신 차려. 국어에 너무 열광하지 마. 과락률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순서가 영어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있으면 정말 장기간 걸려. 그렇죠? 처음 기초부터 문법서부터 문장의 오형식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려면 정말 영어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6개월, 7개월에 합격하려고 하냔 말이야. 한 과목을 잡는데 그렇게 시간이 투자되는데 내가 볼 땐 적어도 1년이야. 내가 볼 땐. 1년 만에 합격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신 거야. 지금 요즘과 같은 공무원 경쟁률 하에서 1년을 공부하고 합격을 했다. 정말 열심히 하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거야. 오롯이.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 친구들 만나서 이성 친구들 만나서 헬렐레 그런 거 하면 절대 합격 못해. 장담하건대.
자기가 생활할 거 다 하면서 공무원 준비하고 하면서 합격하겠어 1년 만에? 전혀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공시생들은 합격을 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은 있는데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진 않아. 내가 수업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빨리 할 것 같아. 그리고 학원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 막 4개월 단기 합격, 6개월 단기 합격, 최연소 합격. 막 인터뷰도 해. 그거 보면 얘가 어리버리하게 생겼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래도 또 난 대학도 나왔고 뭐 이러니까 좀 합격도 할 것 같고 그래. 안 돼. 쉽지 않다고. 저 강남역에서 지금 저녁반 수업하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앉아 있어. 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고등학교 애들이 교복 입고 와서 내 수업을 듣고 있어. 왜? 대학을 안 가겠대. 고2야. 바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그냥 공무원 슈팅하는 거야 걔네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걔네들 머리가 나쁠까? 여러분들도 머리가 좋지만 고등학교 때 머리는 뇌가 파래.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이게 자르잖아. 뇌가 막 파래. 바다 같아. 바다색이야. 그러니까 뭘 넣어도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나이만 돼도 안 그래. 20대만 넘어가면 좀 이렇게 어두워져. 뇌 색깔이. 나는 완전 블랙이야. 그러니까 뭘 집어넣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포기하는 거야. 뭘 외우는 거를 새롭게 뭐 외워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지 뭘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래요. 세상에 그걸 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공무원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 보면 정말 겸손해져요. 너무 존경스럽죠. 그런 걸 리스펙트라고 그러는 거야. 응? 난 나보다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뭐지? 뭐 알마니 뭐 이런 거 입고 난 그런 새끼들은 난 그런 새끼들은 전혀 존경스럽지가 않아. 근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셔가지고 구급 공무원 하려고 앉아 계셔. 난 너무 존경스러워. 나도 하고 싶어 기회가 되면. 솔직한 심정이에요. 노후가 불안한 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수업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오늘 자 볼게요. 특강이니까 뭐.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저 두 개의 벽이었는데 저 두 개의 벽을 혼자 이렇게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근대화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청과 일본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청과 일본을 배우려고 하죠. 청과 일본으로부터 학습을 합니다. 이건 뭐 학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조선은 근대화 과정에서 청의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학습해요. 그렇다면 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근대화가 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영향을 이걸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청의 근대화 과정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영향을 주고 학습을 하니까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청은 어떻게 되느냐? 청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양띠한테 박살나요. 1860년에 베이징 조약, 베이징이 함락됩니다. 그냥 중국의 천자의 수도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한테. 이건 세계사니까 간략하게만 하시면 돼요. 1860년 베이징 함락.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것은 정신사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있고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오늘 특강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중석 선생 수업을 받으면서 되게 좋아했었어. 이중석이라는 사람을. 내심 또 선생으로서 존경도 했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책이 안 좋은 게 뭐지? 불륜이야. 막 유부녀랑 사귀었대. 그래서 뉴스에 나와. 강용석. 우리는 그냥 친구래. 카톡의 내용은 안 그래. 그래서 막 나와. 근데 그걸 보는 이 수험생들의 마음은 그럴 수는 있어. 그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내가 저런 사람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는 강남 일대에서 술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부모님들을 만날까 봐. 제가 여기 일대에서는 절대 술을 먹지 않아요. 저 진짜 회 귀신이거든요. 난 여기 노량진에서 수업하기 전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제가 술을 많이 먹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부딪힐까 봐 절대 술을 먹지 않아요. 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무너지죠. 근데 그 모습을 수험생이 보면 너무 실망스러울까 봐. 그리고 술을 먹으면 저도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하고 같아요. 뭐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일반 사람.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수험생이 봤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냐는 얘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한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죠. 당연히. 그런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 근처에서는. 그리고 수험생과 술자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여기 선생님들 중에 뭐 수험생들이랑 가끔씩 맥주도 한잔 저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너무 싫어요. 그런 게. 그렇게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강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은 재수생 종합반, 내가 그 뒤로 안 먹는 거죠. 재수생 종합반에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형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형 다음엔 뭐야? 그럼 이제 반말을 하는 거고. 아, 형 왜 이래? 뭐 이러다가 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만지고 그럴 거 아니야. 형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만지고. 나는 그걸 어떻게 참고 있어? 정신사적인 부분이야. 베이징이 함락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이중석이를 좋아했는데 이중석이가 불륜이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는 순간보다 아마 더 충격이야.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은 뭔지 알고 있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중국이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졌어?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어. 근데 저런 애한테 내가 2000년간 삥을 뜯기고 있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쟤한테 2000년간 삥을 뜯기고 있는데 병신이었어. 알고 보니까. 나는 뭐야? 너무 억울한 거야 이런 게.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신사적 충격이 정신사에서 보는 그러니까 정신사적 충격이 굉장히 크다. 뭐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 베이징 조약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줘요. 누가? 근데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준 대가로 연해주를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을 중재해 준 거죠. 러시아가. 그러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가요.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간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또 커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정신사적인 충격보다 이게 더 실질적 충격이 더 커요. 이건 정신사적 충격이라면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한 거는 실제의 충격이에요. 왜? 지도를 놓고 보면 연해주가 여긴데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단군 이래에 한 번도 양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원숭이인 애들과 국경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항상 중간에 이민족들이 껴 있었어요. 북쪽에. 근데 이게 지금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조선은. 그러니까 딱 그냥 한 발짝 여기 딱 가면 여기 딱 원숭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푸틴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푸틴은 무섭잖아요. 난 걔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러시아의 연해주 획득은 말 그대로 실제 충격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실제 충격은 직접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외교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가 근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세를 막으려고 하죠. 그 외세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외세 중에서 가장 볼륨이 큰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막는 데 집중해요. 근대 초기에. 왜냐하면 저렇게 국경선을 마주했으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푸틴이 내려오면 어떡해? 걔는 내려올 수도 있는 애 아니야? 성격으로 봤을 때 아직도 헬스클럽에 다닌다는데. 죄송합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충격인데 이 실제 충격은 뭐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외교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정신사적인 충격은 또 외교에 영향을 주겠지만 실제 충격은 외교에 진짜로 영향을 많이 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대 초기에 반러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외교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오늘 하겠지만 조선책략 이런 책들은 다 러시아 막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일본이 정한론을 만든 거 이것도 다 온통 러시아 때문이에요. 다. 모든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를 막는 데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세계사지만 우리나라의 외교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거네요. 배경 지식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우리나라 외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으로 볼게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 청보다 더 웃겨요. 일본은 미국에게 강제로 문호가 개방되거든요. 1854년에. 이걸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해요. 무슨 화친 조약? 미국에게 일본은 강제로 문호가 개방돼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미국에게 배웠던,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이 강제로 열렸던 이 방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한테 써먹어요. 그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일본은 이런 걸 잘하죠.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돼요. 미일 화친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미국의 근대 문물을 수용해요. 그리고 미국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일본은 많은 생각들을 해요. 일본의 위정자들은 일본도 이걸 어떻게 할까? 아,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받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빨리 우리도 미국처럼 되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일본 내에도. 근데 일본의 이런 미일 화친 조약 이후에 근대 문물 수용 과정에서 일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이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인데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죠.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옥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근대화 상징이죠. 갑신정변의 리더.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개화론이라는 책을 써서 유행을 시켜요. 이건 책이기도 하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이론이기도 해요. 문명개화론은 한마디로 뭐냐면 급속한 서구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일본은 전 세계의 조류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루빨리
뭐화 돼야 된다? 양키화 돼야 된다. 이게 문명 개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문명 개화론에 힘입어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이것이 완벽히 성공을 하면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 최초로 양키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신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양키만 하고 있는 뭐를 해요? 제국주의의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따라한 거예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명치 유신이라고도 하죠. 메이지 유신은 결국 일본의 근대화 성공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패권을 누가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당분간 갖게 되는. 지금은 아시아의 패권이 다시 중국에게 넘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동안 일본이 갖게 되는 이유는 이 메이지 유신을 일본이 성공시키면서 완벽히 근대화에 성공합니다. 기저귀의 양키화죠. 기저귀가 양키로 완전히 변신한 겁니다. 기저귀를 벗은 거죠. 섹시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지금 위에 제목을 좀 볼게요.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청과 일본으로부터 학습을 하는데 청의 상황은 이랬고 일본의 상황은 이래. 그럼 이걸 학습한 조선은 고민이야. 청처럼 하기도 그렇고 일본처럼 하기도 그래. 왜냐면 청처럼 하는 거는 우리도 먹히는 건데, 그렇죠? 서울 함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싫어. 그렇다고 얘는 더 싫어. 우리도 양키가 돼? 막 씨발 할아버지한테도 안녕, 할머니한테도 안녕, 아빠 밥 먹어, 엄마 밥 먹어, 이렇게 살자는 거야? 그건 더 싫어. 그러니까 고민이야. 고민이겠죠. 고민이에요. 정말 많이 고민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한국의 고민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조선이라고 쓸까요? 조선의 근대화 방향성에 대한 고민. 이거는 이제 보통 제가 분면을 그려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수업은 근대화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배경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뭐 실제로 문제를 막 풀거나 그러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이거 자체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직접 문제를 푸는데 이용된다는 게 보다는 전체 근대사를 학습하는데 뭐를 깔아놓는 거예요? 베이스를 쫙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면으로 얘기하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 분면으로 향하는 근대화의 방향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대화의 방향성. 이게 반침략,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막고자 하는 것. 이건 이제 반외세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쪽 방향성이 반봉건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제도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이 1사분면에 놓여 있는 것, 우리가 근대의 방향성 중에서 1사분면에 놓여 있는 것들은 이쪽을 보면 완벽히 이 두 개의 벽을 깨려고 했던 사건이네요. 반봉건, 반외세니까, 그렇죠? 여기 썼죠. 그러면 1사분면에 놓인 사건이 많으면 우리나라는 근대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사건은 1사분면에 놓으면 되네. 그리고 그 사건이 많으면 좋은 거네. 근대의 지향점과 일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사분면에 놓인 사건이 많아야 되네. 이해돼요? 근데 많지가 않아. 그게 문제지. 오롯이 이거 하나야. 뭐야? 동학 하나야, 동학.
물론 나중에 보면 뭐 신민회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신민회까지 가는 거는 이제 너무 뒤쪽으로 밀리는 거고, 근대사 과정에서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니까, 한일합방 3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니까 이건 너무 뒤쪽으로 밀리는 거고, 근대 전개 과정에서 보면 오롯이 동학 하나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돼. 반봉건 반외세야. 선생님, 어떤 분이 독립협회는 왜 일사분면에 못 넣습니까? 독립협회도 반봉건 반외세. 근데 독립협회는 공부하다 보면 너무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미, 친영, 친일의 태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 분면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사분면에 놓여있는 사건을 좀 보는데, 이사분면은 이 반봉건의 반대축이죠. 그렇죠? 반봉건의 반대축이니까 봉건성을 유지하는 거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봉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주적 전통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스스로 전통 질서를 뭐 하고자 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야. 자, 그럼 써볼게요. 전통 질서를 유지하고자. 조금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사실 전통 질서를 유지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거는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다 양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이게 보수죠. 그럼 이사분면에 놓여 있는 거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면 이런 거네. 이거는 외세는 막는 거야. 그러니까 외세는 막고, 너희 양낀 너희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 그리고 나는 우리 걸 지킬 거야. 오지 마. 오지. 이게 이제 이사분면에 놓인 거네. 그죠? 앞으로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나왔는데 얘가 어느 분면에 위치할까? 그런 걸 알면 전체적인 기본 틀이 잡혀 있는 거야. 서재필이 나왔다? 난 서재필을 어디다 넣을 줄 안다. 김옥균이가 나왔다? 난 김옥균을 어디 분면에다 위치시키는지를 알고 있다. 그럼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다? 가부개혁이다? 난 가부개혁을 몇 분면에다 놓는지를 알고 있다.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근대사의 어떤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결국 물어보니까 시험 문제. 이사분면에 놓여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에요. 무슨 정책?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이거죠. 전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외세를 막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게 위정척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걸 배울 텐데,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그럼 위정척사 운동은 뭐냐면 바른 것을 위하고 나쁜 것을 몰아내자는 거야. 한자 그대로 뜻하면 위정, 바른 것을 위하고 지키고, 척사, 나쁜 걸 몰아내겠다. 그러면 이 위정척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바른 게 뭐냐면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성리학을 지키고 the others, 성리학 이외에 나머지는 다 나쁜 거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양끼 거는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결국 이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리학자들이니까 유생들이겠네. 그 다음에 3, 4분면으로 보면, 이게 사실 이 그래프의 한계인데, 이거를 제가 요즘에는 이제 탑으로 바꾸려고 지금 연구 중인데, 이 그래프를.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래프의 한계, 이게 반침략이 이게 반대잖아. 그러면 자, 침략해 이런 거야? 자, 침략해. 와, 침략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를 내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침략해는 아니고 서양과 통상을 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반대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중간 지점에 있다고 봐야죠. 서양과의 통상수교,
통상수교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교역을 하자. 서양으로부터 좋은 건 받자. 뭐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3, 4분면에 있는 거는 그러면 생각해보면 좀 웃긴데 이게 상호 모순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3, 4분면을 보면 전통 질서를 지키는 거야. 야 들어와. 좀 이상하잖아요. 전통 질서를 지키는데 야 들어와 교육해. 교육하자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고 그게 바로 온건개화파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 질서는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 정도는 수용해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온건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의 이론이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도서기론은 한자로 보면 동양의 도는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신 혹은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좋은 거는 지키고 서양이 좋은 거는 내가 봤을 때 과학기술 정도만 좋아. 정신 상태는 우리께 훨씬 좋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갖고 서양이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자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광무개혁도 여기에 들습니다. 무슨 개혁? 광무개혁 때 고종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냐면 구본신참입니다.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자. 이게 딱 온건개화의 성격이죠. 구본 신참.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 있어, 그렇지? 그리고 사사분면은 이건 쉽지 뭐 싹 다 양기화 되자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지? 상투의 양기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상투를 풀고 완전 양키로 변하자. 데이비드 뭐 이렇게 변하자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예요. 무슨 개화파? 급진개화파. 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복선을 깐 건데,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게 좋다 싫다를 배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아, 나는 급진개화파가 좋아. 나는 온건개화파는 싫어. 이런 역사 교육은 잘못된 거야. 온건개화파는 온건개화파대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급진개화파는 급진개화파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학습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호불호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대 정치사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당의 호불호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해. 그런 건 결코 좋은 역사 학습 방법이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좋고 나쁘고는 개인의 취향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정의가 될 수가 없어. 제가 요즘에 계속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소련보다 초아가 좋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다 소련을 좋아해? 난 개인적으로 초아가 마음에 들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병신이구나 너는. 어떻게 소련을 안 좋아하고 초아를 좋아할 수 있어? 왜? 그게 왜 병신이야? 좋아할 수 있어.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역사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 사건에 굉장히 울림을 받았어. 감동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울림이 없을 수도 있어. 또 어떤 인물을 봤을 때 나는 이 인물이 마음에 들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 상대적인 역사 평가를 인정해 주면서 공부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응?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니까. 좋고 나쁘고 아니고. 맞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얘네들이 옳은 선택이고 얘네들은 그런 선택이다. 얘네들이 옳고 얘네들이 그르다.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 이런 일이?
똑같지.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 분면만 다르게 이런 것만 해놓으면. 보수, 개혁 이렇게 해서 딱 나눠보잖아. 그럼 지금도 어디 자기가 어느 분면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어. 역사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보수와 개혁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기가 어느 분면에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타진해 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서 있다고 해서 나는 전통 질서를 지키는 게 좋아.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나는 우리 거를 뭐 한글만 해도 그래. 난 내가 개인적으로 한글이 너무 멋있는 글자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난 내 친구한테 얘기해. 영어를 쓸 거면 영어를 쓰고 한글을 쓸 거면 한글만 쓰고 쉬어 하나만 써. 이 개. 말 끝마다 쉬어. 막 락. 옆에 듣고 있으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무슨 절반이 영어야. 지금 여의도 증권회사에 있는 놈이. 뭐래. 못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못 알아들어서 짜증이 나는 거야. 알아들으면 짜증이 들 나겠지만. 야, 동원아. 영어를 쓸 거면 영어를 쓰고 한글을 쓸 거면 한글만 써. 난 네가 모르겠다. 어렸을 때 너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난 네가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왜 그러니 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난 지금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 아예 영어를 해. 그럼 내가 안 듣잖아. 자꾸 네가 섞어 썼으니까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잖아.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사람은 다른 거야. 나는 영어를 쓰는 게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영어를 중간에 섞어서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냥. 그럼 나는 수업을 할 때 가급적이면 영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저는. 근데 그냥 무의식 중에 또 나올 때가 있어. 영어 표현들이. 근데 가급적이면 영어를 안 쓰려고는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여러 분면에 위치하고 세상을 결국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쪽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수없겠니? 얼마나 재미없고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충돌해 가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대사회의 전개는 뭘 배우는 거냐? 얘네들끼리의 충돌을 배우는 거야. 그렇죠? 하나 해볼까? 얘네들은 얘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 뭐 하는 거야? 이쪽에서 개화하는 거야? 그게 개화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할 거면 확실히 해.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볼 때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길을 가면서 할아버지들을 볼 때 그 받는 느낌들.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떤 할아버지들이.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거.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 나야 나. 그래. 여기 이제 노량진 와가지. 여기 이제 거의 도착해. 그래. 밥을 먹었지 내가. 김치찌개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크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옆에 사람들이. 무슨 내가 볼 땐 일적인 급한 얘기도 아니고 본인 김치찌개를 먹은 얘기를. 그 많은 그 열차 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김치찌개 먹었다는 얘기를 다 들어야 돼? 힘들어. 저는 그런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어르신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싸가지 없이. 어르신, 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통화를 그렇게 크게 하시는 거는 매너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날라올까? 무슨 말이? 또 얼마나 욕을 내부로 하시겠어. 그렇지 않겠어? 많이 경험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또 욕을 내부로 해요. 뭐 세상이 망하려고 그런다느니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싸가지가 없대느니 뭐 주민등록증에 잉크도 안 말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잉크가 씨발 안 말라. 별의 얘기를 다 해. 그러니까 안 하고 마는 거야. 그렇죠? 힘들어. 힘들다고. 얘네들이 얘네들을 보면 힘들지. 그리고 또 그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우리 다름씨 미안해. 머리가 노라시잖아. 할아버지들이 보면 힘들어. 이런 머리는. 막 왜냐면 세계관이 흔들리니까. 할아버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세계관이 흔들려. 이런 머리를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도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머리가 노란 게 뭐?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아니야. 개인 취향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힘들 뿐이야. 그렇잖아? 이분은 전혀 안 힘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노란색 이러고 오는 거야. 전혀 안 힘들어. 머리 색깔 너무 이쁜데?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은 봐봐요. 그러니까 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얘네들이 얘네들 볼 때, 얘네들이 얘네들 볼 때, 얘네들이 얘네들 볼 때, 얘네들이 얘네들을 볼 때, 얘네들이 얘네들 볼 때 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네 개의 분면이. 그럼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동학이 다 일어났을 때 얘네들의 어떤 액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얘네들은 동학을 어떻게 봤을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스토리와 플롯을 만들어서 근대사를 전개하는 거지. 이 급진계합파가 주장했던 건 서도 서기론이야. 뭐야?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사건으로 보면 이후에 일어나는 갑오 을미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사분면에 위치시킬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대사의 서막을 지금 이렇게 이제 길게 얘기한 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행될 개항의 구조적 이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가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잠깐만요. 결국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제 끌어가는 주체는 누가 되겠어? 얘네들이 이제 근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게 위정척사나 뭐 이런 걸 항상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의 테마가 개항의 구조적 이해인데 이 개항이 뭐냐면 우리나라 근대화의 서막이야. 그리고 결국 근대화의 서막이 열리고 나서 이 분면들끼리의 충돌을 오늘 매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매핑을 통해서 근대사회 전개 과정과 위정척사 운동이 무엇인지를 같이 잡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거는 오늘 첫 번째 이 타임은 배경 지식을 이 얘기 하면 안 되지 또. 하여튼 그걸 까는 거고 이제 2차 수업은 여기 이제 깔린 거 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개념을 이제 오롯이 만들어 보는 거야. 이제 세워 보는 거야.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 거는 이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걸 세우는 과정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내용보다 이 문제를 푸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들이 더 중요해. 건물은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토목공사가 중요한 거지. 알겠어요? 인테리어는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야.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바닥? 뜯어내고 다른 바닥 넣으면 돼. 벽지? 싹 갈면 돼. 근데 토목공사가 잘못되잖아. 집안이 잘못돼 있잖아. 이건 사상누각이야. 알겠어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수업 시간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저주를 붙잖아요. 앞 글자 따서 외우지 말라고. 응? 그게 달콤한 것 같아도 정말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 위에만 둥둥 떠다니는 구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런 공부는 나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매번
좀 제발 전공자한테 배우라고. 왜냐면 전공자들은 적어도 그런 식의 수업을 하지는 않으니까. 응?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